지난주하고 멤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크 음악, 바하, 핸델과 비발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고 장소가 되게 넓잖아요. 그죠? 띄엄띄엄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편하게들 앉으셔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봄날에 경주 황룡원이라는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 낮에 모차르트하고 베토벤 듣는 이런 경우도 제가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별로 없었어요. 다 남들 강의실 또는 뭐 음악 감상실 이런 데 쓰는데 이런 공간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고전주 시대 때의 음악들을 위주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크 음악, 하늘의 소리를 전하다 했고, 오늘은 빈 고전주의 시대를 움직인 대표적인 사람, 빈 고전주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든 클래식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상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을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얼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 하나 가지고 제가 1년을 강의하고 하니까 모차르트, 베토벤 굉장히 곡도 많고 세계가 복잡합니다. 휴대폰 소리 줄여두시고 많은 사람이 본 영상일 겁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페인에서 촬영된 플래시몹입니다. 플래시몹이 뭐냐면은 어떤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연주자들이 또는 뭐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대기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그냥 깜짝쇼 같은 거죠. 그렇게 광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건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식장 같은 데서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광장에 베이스 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외국 가보면 그렇듯이 모자나 뭐 깡통 같은 게 놓여 있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마도 아버지가 한 푼을 주라고 그랬겠죠. 그 돈을 놓는 순간을 신호로 이 베이스 주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숨어있던 연주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오죠. 멋진 영상이죠, 그죠? 네, 상상을 하자면 어느 봄에 사람들 많이 모인 저 첨성대 앞에서 이런 거 하나 펼쳐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예술적인 멋을, 야외 사는 멋을 개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조금씩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들으신 곡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피날레 부분입니다, 그죠? 워낙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뭐 저기 개신교나 이쪽에서는 찬송가에다가 자기들 찬송가에다 이 가락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예 찬송가로 만들었고 응mon가로도 쓰이고 뭐 심지어는 그 헤비메탈 하는 애들까지 이걸 연주할 정도로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죠. 오늘은 이 곡을 만든 베토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천재 모차르트에 대한 삶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영조, 정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주요 작곡가, 고전주의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때를 환산해 보면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고 뭐 이랬던 우리나라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이 고전주의 시대였습니다.
보시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즉위하고 요제프 2세가 즉위하면서 계몽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구분이 일취월장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이 온 유럽에서 가장 융성한 나라가 됩니다.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문화예술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강성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이 하이든, 살리에리, 모차르트, 베토벤이 전부 다 비엔나로 몰려들었었고 비엔나가 유럽의 문화적인 수도로 등극을 합니다. 이 문화적인 수도가 점점 옮겨가는 걸 보여줘요. 처음에 유럽의 수도는 당연히 로마였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의 힘이 커지면서 파리가 그 중심적이 됐다가 이때쯤 되면 비엔나가 완전히 문화적인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생각보다 태어난 연도가 그렇게 많이 안 차이나요. 보시면 베토벤하고는 모차르트하고는 14살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때 워낙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 헤어스타일만 봐도 이전엔 모차르트하고 베토벤하고 그 헤어스타일 차이가 모차르트 때까지는 가발을 썼습니다. 남자들이 그 당시 가발 쓰듯이 했는데 베토벤부터는 가발 안 써요. 그게 이제 완전히 헤어스타일로 달라지고 옷도 여긴 프랑스 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저런 궁정의 이런 옷을 입지 않고 자기식의 옷들을 입게 되는 거죠. 패션도 많이 변하고 뭐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유럽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이때 자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그리고 비엔나는 정말 그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엔나에 수많은 음악가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그 전 유럽에서 난다 긴다 하는 피아노 선생님, 뭐 작곡가들이 전부 다 비엔나로 몰려들게 됩니다. 거기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있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짤츠부르크죠. 짤츠부르크는 그 당시에 되게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 비엔나에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경주 있다가 서울 가보니까 눈 돌아간단 말이에요. 경주 있기 싫어요. 경주에서 쪼면하게 여기 하기 싫고 서울 가서 큰데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연주하고 싶어요. 뭐 이런 마음하고 똑같죠. 그리고 모차르트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천재라는 걸 모차르트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짤츠부르크를 건너서 비엔나로 갑니다. 지금 가보시면 짤츠부르크 같은 데는 정말 모차르트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년 거기에 몰려든 어마어마한 관광객, 그게 짤츠부르크의 주수입원인데 그 관광도시인데 거기에 80%는 모차르트 이름을 걸고 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똘똘한 사람 하나가 그 마을을 완전히 대대손손 먹여 살리는 거죠. 지금의 짤츠부르크입니다. 매년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벌어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있습니다. 1756년 저렇게 아이가 눈으로 건반을 다 가려도 그 곡을 불러주는 걸 다 치고 들으면 그 노래 치고 어마어마한 천재가 하나가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음악가였는데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누가 악기를 독주를 하든 피아노 반주하고 연주하든 뭐 그게 종소리든 유리잔이든 그 소리를 들으면 즉시 그게 몇 도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소위 말하는 절대음감을 가진 거죠. 근데 절대음감 정도가 아니고 모차르트 기록에 살펴보면은 로마에 어린아이 때 거기에 갔다가 로마 바티칸 성당에서 연주하는 구성 미사곡을 하나 듣습니다. 구성이라면 성부가 9개가 막 섞이면서 가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알레그리의 곡인데 미제레레라는 곡을 듣습니다. 듣고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다 그 곡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곡을 그 바티칸 성당에서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악보로 절대 반출을 하지 않고 누구도 복사해 가지 못하게 해서 막아놨던 자기들만의 거라고 하는데 한번 힐끗 듣고는 그걸 그대로 악보로 그려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청음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았던 천재였습니다.
이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영화,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1984년작이니까 벌써 뭐 오래됐네요. 그죠? 57회 아카데미상 8개 부분을 석권한 이 아마데우스 때문에 모차르트가 대중적으로 재조명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잘 안 알려진 곡들이 이 영화 때문에 정말 많이 알려졌죠. 이 영화를 가지고 몇 장면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모차르트를 조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왼쪽이 모차르트, 오른쪽이 살리에리입니다. 두 사람 다 실존 인물이었고 나이는 한 6살 정도 차이 나죠. 뭐 수명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모차르트는 그냥 시골에서 좀 실력 있다는 소리 들은 천재, 뭐 하지만 이 비엔나 바닥에 한때 천재 소리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 살리에리는 궁정의 음악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실력인데 직위가 아니고,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흘깃 듣고는 살리에리는 음악을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건 천재다. 문제는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질투가 생깁니다, 사람은. 이 질투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질투의 드라마로 몰고 갑니다. 역사적 사실에서도 약간 살리에리가 질투하긴 했었는데, 이 영화의 결론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과로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사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피터 셰프라는 작가가 이렇게 스토리를 썼고, 그 작가의 작품에 따라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두 인물이 설정이 됐었죠. 굉장히 천재적이고 경박한 캐릭터로 모차르트를 그려놨고, 진중하지만 질투에 가득 차 있는 화신으로서 살리에리라는 인물을 묘사를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이른바 최초의 프리랜서였습니다. 짤츠부르크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봉직을 하다 그걸 걷어치고 비엔나로 왔죠. 그 당시에 음악가가 살 수 있으려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가 아니면 귀족에게 소속되어 있든가, 그 두 가지밖에는 따로 살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뢰, 주문 의뢰가 거기서 들어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모차르트는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고 비엔나에 가면 써줄 사람이 줄을 섰을 것이라 생각하고 비엔나로 그냥 프리 선언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비엔나 생활을 하는데 생각보다 프리랜서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냥 자기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온갖 줄과,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적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모차르트는 모자랐던 것이죠.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살리에리가 처음 모차르트의 음악을 대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왜 신이 공평하다면 그 어마어마한 음악적 능력을 나한테 안 주고 쟤한테 주는 거지? 저렇게 형편없는 애, 인격적으로는 별로 쓸데없는 애 같은 애에게 왜 능력을 주고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한 나한테는 그 능력을 안 줬을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숙제잖아요. 그죠?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가끔씩 나이들의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지가 어렸을 때 어떤지 내가 알고 지가 알고 하늘이고 땅이 아닌데 돈 좀 벌었다고 이 자식이 꺼들먹거리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연장된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살리에리가 짤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애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애인가? 혼자 좀 까부나 보지 하면서 그 연주에 몰래 갑니다. 아주 경박스러운 애가 마루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는 제가?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It started without me.
creature I just seen crawling on the floor. I think that went off remarkably well, don't you? Why would God choose an obscene child to be his instrument? It was not to be believed. This piece had to be an accident. It had to be. It better be. 예. 나이든 살리에르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의 지나왔던 모차르트 이야기를 구두하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살리에르 신드롬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2인자 콤플렉스,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콤플렉스에 대해서 살리에르 신드롬이란 말을 할 정도로 이때부터 그 말이 유명해집니다. 물론 역사적인 살리에르가 정말 그랬을까는 조금 좀 더 따져봐야 되죠. 고전주의, 우리가 음악에서의 고전주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일단 고전주의를 통틀어서 우리가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그게 음악이든 문학이든 뭐 미술이든 거기에는 어떤 그 균형과 조화, 이성적인 균형을 잡는 것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순 명료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얼기를 가져야 되는데, 음악적으로 보면은 화성 변화를 굉장히 줄입니다. 이전의 음악들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바로크 음악 들어보면 장식음도 많고 뭐 그냥 그냥 말해야 될 것을 아주 화려하게 변주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고전주의 와서는 이렇게 아주 짧고 단순하게 주제를 몰고 나가면서 리듬을 많이 해줍니다. 이 밑에 보이는 거 유명한 곡입니다. 땅, 띵, 땅, 땅, 따라당, 띵, 땅, 땅, 띵, 따라라란. 그러면 밑에서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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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땅 이렇게 반주하는 형태죠.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 대신에 딱 들으면 그 멜로디 라인이 새겨집니다. 그죠? 그런 식의 고전주의 양식들이 이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기악도 기악이지만 오페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영화관도 생기고 텔레비전도 있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오페라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건 정말 종합 예술이죠. 무대에서 노래와 연기와 복장과 모든 것이 총합돼 가지고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떤 한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 예술이 그 당시엔 최고의 정점에 있었는데, 모차르트 역시 이 오페라물들도 성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페라를 썼죠. 그 짧은 인생에 비하면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오페라를 썼습니다. 저 오페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오페라 장면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궁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저기 오페라가 있는데 1782년에 쓴 그 오페라의 한 장면을 같이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Here to be some guys. But I swear to you, I never laid a finger on her. 살리에르는 여기서 이제 자기의 질투가 폭발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신을 저주하면서, 신이 있다면 내가 다른 식으로 복수를 해보이겠다 하면서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는 음모를 꾸민다는 게 이 드라마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살리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모차르트는 비엔나에 와서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만은 30을 찍으면서 급격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청중들이란 사람들이란 잔인한 면이 있어요. 금방까지 박수를 보내다가 또 새로운 뭔가 물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옮겨가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청중들한테 있죠. 모차르트가 각광을 받았던 것은 천재의 이미지 때문이죠. 그런데 30을 찍어버리면 이미 이제 신동으로서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모차르트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음악가들은 경제적인 운용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그냥 써버리고 뭐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빚에 시달리고 하면서 과로를 하다가 179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작품을 작곡했었죠. 공교롭게도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작곡한 것이 레퀴엠입니다. 이 레퀴엠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장송곡인 거죠.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장례 미사를 할 때 나오는 곡을 레퀴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을 쓰다가 중간에 펜을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 막 같이 모이는 공동묘지에 묻히는 바람에 모차르트는 정확한 무덤이 어딘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와중에 정말 멋진 곡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오페라 아리아의 한 장면을 같이 볼까 합니다. 이 말년에 만든 마술피리 또는 요술피리란 이 오페라의 한 장면인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밤의 여왕의 아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조수미 씨가 이거 부르면서 이 곡이 CF에도 나오고 해서 유명해졌죠. 오늘 준비한 것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디아나 담라우라는 독일 소프라노가 부른 장면인데 가끔 그 노래를 약간 잘하는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를 때 굉장히 그 당혹스럽게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뭐 약간 잘하는 사람들이 할 텐데 이 곡은 약간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굉장히 듣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 곡이 뭐냐면 그 요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이 딸에게 칼을 주면서 자기의 숙적인 자라스트로를 가서 해치우고 오느라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넌 내 딸도 아니야 라고 말한 장면이고 딸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나한테 시키는 엄마인 밤의 여왕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부들부들 떠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콜로라투라 그래서 굉장히 고역의 그리고 화려한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래서 웬만한 소프라노 가수들은 이 곡을 부르기를 피하죠. 너무 알려진 것을 잘 불러야 되니까요. 그죠? 옛날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힘든 그림 뭐냐고 하니까 개나 고양이 그림이고 가장 쉬운 그림은 용 그림이라고. 용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려도 되는데 개와 고양이는 누구나 보니까 조금만 잘못 그리면 닮았네 안 닮았네 뭐 그런다고. 이 곡이 그런 거 비슷합니다. 워낙 알려진 곡이라서 소프라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곡이죠. 자. 화려한 곡이죠. 듣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곡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고도의 기교를 요구하는 곡입니다. 약간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아주 힘들어지는 곡이죠. 모차르트는 병을 얻어서 자리에 눕게 되고 그 자리에서 레퀴엠의 라크리모사 8번째 소절까지 쓰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차르트의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과로에 이은 돌연사 이런 정도로 세상을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끌고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만 병을 다 했어요. 장티푸스, 천연두, 안 걸린 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로서의 삶이란 것이 글쎄요. 화려한 이면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죽으면서 미완성으로 남긴 레퀴엠의 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테오도르 쿠렌치스라고 지금 가장 각광받는 그리스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원래 올해 우리나라에 와서
베토벤 공연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죠. 모차르트 레퀴엠 모차르트 KOL 넘버 626번 중에서 진노의 날 DS1회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송곡이라 하기엔 너무나 박진감 있고 너무나 스케일이 커서 명곡이 됐죠. 지휘자의 카리스마가 그만 어마어마하죠, 그죠? 테오도르 쿠렌치스 기억해 두실 만한 지휘자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점점 더 이 명성이 알려질 겁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공연인데 못 오고 말았죠. 자, 모차르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이어가지고 우리가 악성이라고 부르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지금 독일 본에서 출생을 하고 역시 비엔나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베토벤. 올해가 그래서 1770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가 탄생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베토벤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베토벤 공연도 이어지고 있어요. 주목해 보시면 올해는 베토벤 듣기에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편하게, 여기는 뭐 딱딱한 공연장이나 강의실이 아니니까 편하게 물도 드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네요. 그죠? 뭐 모자란 게 있으면 물도 채우시고 급하시면 다녀오시고 딱딱하지 않게 사랑방처럼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그럼 뭐 그냥 계속 진행을 할게요. 물 필요하시면 더 드시고 제가 여력이 되면 쭉 따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 베토벤이 어렸을 때의 초상화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죽을 줄 모르는 사람 가엾으라. 난 나이 15세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니. 이런 음침하고 우울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림상으로만 이게 느껴도 우리가 얘 무슨 사연이 좀 있는 애 같아 이런 느낌 들죠. 아까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꽤 실력 있는 음악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에서 음악을 한다는 애들은 이 음악 신동으로 태어난 애를 살리는 길은 빨리 얘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스폰서를 잡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신동으로 알리면서 왕가나 뭐 이런 귀족의 후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죠. 그런데 베토벤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베토벤 아버지도 물론 아마추어 음악가였는데 제가 금방 말한 약간 실력 있는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약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뜻대로 세상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늘을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욕하면서 평생 술로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베토벤을 음악을 가르치긴 하는데 넌 왜 빨리 모차르트처럼 유명해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두드려 패고 넌 왜 연습을 안 하면서 또 패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폭력에 노출되고 아버지의 주정에 노출이 돼서 어렸을 때 굉장히 음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환경. 제가 저렇게 지지리도 보고 쓴다고 생각하는 게 이 위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고조 할머니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살았었는데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일부분이 전부 다 독일 지금 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할아버지는 거기서 와인 장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안 돼요.
그리고 일찍 할아버지의 그 와인 창고에서 술을 맛본 아버지께서 일찌감치 알코올 중독이 되셔가지고 또 아마추어 음악가로서도 안 풀리고 베토벤을 두드려 팹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평생을 또 당연히 우울증 모드로 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동생 둘이 있는데 제가 재수 없음이라고 써놓는 게 첫 번째 동생이 돈을 좀 봅니다. 부동산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좀 돈 좀 벌었다고 어찌나 그들을 먹거리는지 베토벤이 평생 동안 싫어했어요. 심지어 그 동생이 보낸 편지에, 베토벤 편지에 맨 마지막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기 이름 이렇게 톡 써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 누구 이렇게 형한테 보냈는데 그랬어요. 얼마나 안 이꼽겠어요 베토벤이. 그래서 베토벤 답장에 영혼의 재벌, 영혼의 소유자 베토벤 형이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답장을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동생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얘는 또 일찍 죽어버려요. 얘가 일찍 죽으면서 남긴 조카가 유일하게 혈육이 하나 있는데 베토벤 아들처럼 얘를 보살폈는데 얘는 또 평생 속을 썩여요. 너무 유약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자살소동도 벌이고 이럽니다. 근데 가정환경상으로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속에서 베토벤은